오늘 김지훈 대표님께서 나와주셨는데 저희 시크릿 소사이어티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물론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미팅을 하긴 했지만 DSRV에 대해서 발리데이터라는 곳에 대해서 외부에 계신 분들은 사실 이거에 대해서 업에 대해서 접할 기회가 사실 없다 보니까 DSRV가 어떤 회사인지 좀 대표님께서 워딩으로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너무 많은 종류를 하기 때문에 네. 사실 DSRV가 어떤 회사다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우선은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DSRV입니다 라고 소개는 드리고 있고요. 저희의 꿈은 결국에는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어떻게 전 세계에 좋은 영향으로 반영될 것인지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조금 더 연구하고 금융공학적으로 조금 더 준비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사업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인프라 회사기는 합니다. 뉴스 기사에 나왔었던 걸 이제 보니까 해외 매출이 95%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해외 매출을 그 정도까지 만든 회사는 제가 알기로도 정말 찾기가 힘든데 이렇게 됐었던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저희가 시작했을 당시에는 완전히 합법적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불법은 아니고 네. 그레이존이었는데 아무래도 한국에서 그레이존이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비즈니스를 조금 더 쉽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DSRV가 한국에 있을 이유가 없어지는 형태로 사업을 많이 진행을 했고 작년에서야 라이센스를 확보를 하게 되면서 한국에서도 좀 안정적으로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뭐 글로벌을 타겟했다라기보다는 우리가 해야 되는 명확한 일들이 있었는데 글로벌에서 플레이하기가 조금 더 수월했다. 네. 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희 시크릿 소사이어티에서 딱 초대를 해서 정말 듣고 싶었었던 이야기가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저희 미디어의 원라이너가 모두가 아는 브랜드 아무나 알 수 없는 이야기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뭐 연매출 100억 이렇게 해서 진짜 딱 나왔을 때는 다 정말 모든 것들이 순탄하게 된 것 같아 보이면 실제로는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DSRV를 딱 시작하기 전에 이전 회사에서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퇴사는 어떻게 하셨는지 뭐 이런 것들 한번 좀 말씀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저희가 미팅했었을 때 그 DSRV 창업 직전에 다니셨었던 회사가 삼성전자, 어떻게 보면 한국 분들은 누구나 다 드림 컴퍼니, 드림 잡으로 생각하는 곳일 텐데 어떻게 가셨다가 퇴사를 하시게 되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삼성전자 열심히 다녔고요.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는 한국에서 가장 성실하고 가장 착한 마인드의 학생들이 열심히 했을 때 나오는 결과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저는 대한민국이 저에게 알려준 가장 성실하고 정직한 방법으로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너무 행복했고 지금도 저는 삼성전자에 한번 입사해 보시라고 되게 많은 분들께 추천을 드려요. 이제 문제는 문제가 있으니까 퇴사를 했을 텐데 그 안에서 꾸는 꿈이 누군가는 그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라는 사람의 꿈과는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제가 꾸는 꿈은 내가 뭔가 직접 만들어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라는 류의 꿈에 조금 더 가까웠는데 어쨌든 엄청 큰 기업이기 때문에 많은 도전들을 제 위주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협력을 통해서 방향성을 찾아야 됐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욕심이 있던 상태가 되고 결국에는 어떤 답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내가 이곳에 정착하는 것이 답은 아니구나 라고 깨달았던 거죠. 네. 그래서 뭔가를 도전해 보자 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당시에는 뭐 여러 가지 그 새롭게 도전할 만한 아이템들이 되게 많았어요. 뭐 블록체인도 초창기였고 AI도 아직 굉장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때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좀 다양한 기술력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 안에서 삼성만이 원하는 기술로만 발전되면 안 되겠다라는 위기감으로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게 됐고 그 언어를 통해서 처음 만나게 된 프로그램이 블록체인이었던 거죠. 저희가 미팅했었을 때 들었던 얘기 중에 너무 재밌었던 게 사실은 이게 이직한 회사가 정해진 상태로 퇴사를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어그러졌었다라고 말씀해 네, 주셨잖아요. 그 얘기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블록체인을 만나게 됐고, 네. 블록체인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블록체인을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어쨌든 제가 열심히 시간 쓴 거를 어디에다 기록해야 될 거잖아요. 나만 아는 노력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블로그를 쓰고 있었고, 익명으로 쓰고 있었고. 근데 이제 그 익명 블로그가 유명해졌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블로그가 유명한지 모르는 상태에서 열심히 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제 블로그를 보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상태였고 이미. 그래서 그 블로그를 보고 어떤 회사에서 저한테 이제 스카우트 제의가 오게 된 거였는데, 그분들이 제시해준 미래가 저에게는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나이스한 답이었기 때문에 이제 퇴사를 결정을 하게 됐죠.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퇴사를 결정을 하고 이제 인사팀에 다 보고를 하고 뭐 한 달 뒤에 이제 퇴사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고요. 뭐 그 사이에 이제 제가 가려고 했던 회사와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잘 이직을 준비하고 있던 찰나 퇴사하기 한 4일 전쯤에 연락이 온 거죠. 네. 회사가 엎어졌으니, 네, 소위 이제 회사가 망했으니 오지 말라. 네. 라는 연락이었죠. 이 얘기가 너무 재밌어갖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래 이직하려고 했었던 회사는 블록체인 쪽이었었나요? 네, 블록체인 회사였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당시에, 그러니까 네. 현재는 불법이지만 당시에 합법적이었던 ICO를 진행한 회사였고요. 네. 저는 그 회사가 사실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그 회사에서 저에게 주셨던 조건이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뭐 연봉도 물론 연봉이지만 제가 연구하고 싶었던 블록체인을 전문가로서 연구를 계속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러니까 저를 위한 연구소를 따로 만들어주는 느낌의 와. 스카우트 제이였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에 제가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굉장히 큰 매력으로 다가왔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가기로 했는데 4일 전에 연락이 왔고, 그래서 당시에 제 주변에 정말 친한 분께 상황이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께서 제 손을 딱 잡으면서 네. 지금 얼른 올라가서 인사팀에 가서 무릎을 꿇자. 그러면 그분들이 용서해 줄 거다. 다시 삼성 다닐 수 있어. 이러면서 많이 저를 이제 다시 제 결정을 번복하기를 바라셨는데 이미 그때 많이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이 아닌 걸 알고 있는 곳에 계속 몸담는 게 제 입장에서도 엄청 손해인데 제가 사랑했던 삼성전자라는 회사에게도 이거 못할 짓이구나. 네, 이미 마음이 떠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름다운 이별을 하는 게 맞다라고 결론을 해서 이제 퇴사를 하게 됐죠. 이게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은 이제 퇴사하기 전에 이직할 곳을 정해놓고 이직하는 거에 일정을 맞춰서 이제 짜서 딱 가는 건데 지금 이 다음 스텝이 없어진 거잖아요. 네. 지금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 이제 블로그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좋은 기회로 이제 대표님한테 다음에 스텝에서 작용을 했었는데 그 혹시 블로그 이름이 지금도 남아있나요? 네. 그 당시에 블록체인 기반으로 블로그 시스템이 나왔었어요. 네. 이게 특정 프로젝트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얘기는 하지 않을 거고 네. 어쨌든 블록체인 위에 올리는 블로그였는데 여전히 남아있고 저는 당시에 이제 시그모이드라고 하는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사실 시그모이드라는 네. 단어는 AI에서 사용하는 단어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원래 삼성에서 했던 영역이 GPU와 GPU를 활용한 AI 가속 같은 업무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블록체인 업계에서 쓰기에는 완전히 생뚱맞은 단어의 블로그고요. 그래서 블록체인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이더리움, 시그모이드라고 찾아보시면 제 블로그가 아직도 있을 거고 네. 그 블로그가 유명해졌던 이유는 아마도 우리나라 안에 굉장히 기술적으로 그 이해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을 것 같은데 당시에는 투자자가 많았어요. 그쵸. 그냥 네. ICO에 돈 넣는 것 정도였었죠. 네, 그래서 기술자들이 별로 없었고 심지어 영어 문서조차도 잘 안 돼 있었고 저 같은 경우도 뭐 제가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어서 제가 열심히 번역하고 공부한 코드를 한글로 기록을 해뒀어야 안 까먹었고 네. 양이 워낙 방대하니까 네. 그래서 제가 다시 보려고 만든 블로그기는 했어요. 아,
물론 프로젝트 명은 말씀 안 해주시긴 했지만 생각이 나는 데가 하나가 있긴 한데 맞아요. 거기일 거예요. 네, 네, 이따가 여쭤보는 걸로 하고. 네, 뭔가 열이 올라오는 그런. 아,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직은 하진 않고 결국엔 창업을 하게 된 케이스였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중간 과정이 어떻게 됐었나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재밌는 이야기예요. 뭐냐면 저 당시에 이제 아들이 4살이었고 아내는 큰 기대에 있을 거잖아요. 우리 남편이 좋은 회사에 좋은 조건으로 스카웃이 됐다. 근데 모든 게 다 엎어진 상태. 집에 못 있어요. 어디든 나가야 돼요. 네. 말씀은 안 드리긴 했었나요? 그러니까 더 불편한 거죠. 네. 자, 엎어져서 못 간다. 그리고 난 퇴사를 할 거다. 다음 스텝은 정해진 게 없다. 그러면 사실 집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해지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어디론가 나가야 되는데 어쨌든 블록체인을 하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굉장히 편하게 심리적으로 편한 상태에서 계속 그 노출될 수 있었던 장소를 찾아가게 된 거고 그게 이제 그 논스라는 커뮤니티였던 거죠. 네. 그래서 논스라는 커뮤니티에 네. 무턱대고 찾아가서 자리를 하나 예약을 하고 앉아 있었죠. 커뮤니티에 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경험하실 수 있는 다양한 계기가 있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있고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게 계획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느껴봤으면 좋겠는데 저도 제가 앉아있으니까 사람들이 제 실력을 알잖아요. 굉장히 많은 기회를 계속 이렇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심지어 본인 회사 미팅을 하러 가서 제 이야기를 한창 하고 와서 외주를 따다 주는 친구도 있고 본인 회사 외주를 주는 대표님도 계셨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그 일들을 겪으면서 블록체인이라는 걸로 내가 세상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 라는 게 조금 더 선명해지는 느낌? 그리고 나를 위해 아무 인센티브를 주지 않아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해주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마음의 불안함이 좀 많이 없어지는 단계였던 거고 그러면 이제 내가 결국 하고 싶은 것은 뭘까를 고민하게 된 것 같아요. 결국에는 혼자서 오래 앉아서 내가 어떤 장점을 갖고 있고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를 되게 열심히 탐구해 보면 뭔가 결론이 나는데 이제 그 결론이 블록체인을 기술적으로 대한민국에 잘 전달하는 회사로 결론이 나고 그거를 할 때 내가 너무 행복하다는 걸 알게 되면서 창업의 길로 의도치 않게 휩쓸려 가게 되죠. 창업을 할 생각은 없었는데 퇴사하실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논스 커뮤니티에 계시는 그 기간 동안에 그 결심을 하게 되신 거잖아요. 그 논스 커뮤니티에 계셨었던 기간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논스에서 있은 지 1달 반 만에 창업을 했어요. 와, 의사결정이 엄청 빨리 된 케이스긴 하네요. 그러니까 1달 반이 제 인생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따뜻했던 기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도와줘도 되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열정이었고 그저 블록체인을 함께 한다는 걸로 그래서 되게 빨리 결정할 수 있었어요. 레거시 정말 좋은 회사들 뭐 구글이나 삼성전자 이런 분들이 사실 블록체인으로 넘어오는 케이스는 굉장히 적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희소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님께서 아마 그 당시에 블로그도 쓰시면서 준비가 돼 있어서 더 그런 기회들이 오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나만의 무기를 만들라라고 하면 사람들이 진짜 무기를 막 만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무기는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 자체가 무기가 되는 어떤 판들이 등장하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준비가 된 사람이 기회를 얻는다라는 것도 비슷한 결에서 맞는 말인 것 같고 저도 블록체인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원래는 새로운 랭귀지를 배우려고 고랭이라는 개발 언어를 선택을 했고 그 고랭이라는 개발 언어로 개발된 소스 코드를 찾다 보니까 그게 이더리움 구현체였던 거고 그러면서 그냥 공부를 무작정 시작했던 거기 때문에 사실 제가 무기를 준비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준비가 되어져 있던 상황에 시대를 만나게 되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생각만 해보면은 대부분의 이제 시장에서 블록체인을 하시는 분들은 다 이제 프로젝트 쪽으로 많이 가셨었던 케이스였는데 발리데이터라는 거를 처음부터 하셨었던 건지 이렇게 지금의 현재 DSERV를 만들게 된 그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구현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되게 많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밸리데이터가 차세대 산업으로 될 걸 알아챘냐. 몰랐고요. 네. 네. 일단 DSRV는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 이해도를 한국에 높이자였기 때문에 비영리 회사였어요. 아, 심지어 비영리 회사로 비영리 출발했던 연구소로 거예요? 출발을 했고요. 네. 6개월 동안 굶고 고생하면서 정신을 차려가지고 영리로 전환하게 된 건데, 어쨌든 이 기술이 사람들에게 전달이 돼야 가치가 있다라는 네.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기술이 사람한테 도착을 하지 않았을 때 계속 기술을 예쁘게 만들면 이제 그게 예술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술은 비즈니스 가이가 하면 안 되거든요. 사업가는 예술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술로 사람을 이롭게 하려면 이 기술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봐야 되는데, 그냥 국경 간에 어떤 디지털 자산이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이 글로벌하게 흐르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였고, 그럼 이 장점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건 뭐 국경 간 결제라든지 어떤 소액 결제 등등, 그러니까 기존의 레거시보다 뭐가 더 좋아지는 것들, 뭐 즉시 정산의 효과라든지. 근데 당시에 블록체인 업계를 보면 너도 나도 내가 만든 체인이 그렇죠. 그거다라고 얘기를 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당시에 투자자분들도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니까 네. 이름이 이쁘거나 아이콘이 예쁘면은 막 투자하던 시기. 맞아요. 네, 뭐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요정이 나오고 드래곤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미네랄이 막 나온다, 막 이런 뭐 네. 네, 그런 메타가 네, 있을 네.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시기에 네. 결국에는 금융 인프라로서 누가 옳은 말을 하고 있는가. 어차피 비영리로 시작했기 때문에 네. 큐레이팅이 필요하다라는 거였고,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답을 내기 위해서 운영해 보기 시작한 거예요. 네. 네, 블록체인에 다행히 누구나 참여해서 운영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번 운영해 보자 네. 라고 해서 노드 운영을 시작하게 됐고, 결국 거기서 이제 밸리데이터라는 새로운 사업이 탄생을 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산업이라는 명칭이 있기 전부터 그 일을 시작을 했었던 거네요. 뭐 아무래도 밸리데이터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던 시절은 아니었고, 그렇죠. 저희도 처음부터 밸리데이터 사업으로 막 인프라를 키워나가자 이게 아니라, 결국에는 금융망으로서 누가 멈추지 않는 그리고 믿을 만한 보안성을 줄 수 있을지를 탐구해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저도 이 사업을 이렇게 오래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던 거죠. 이 답을 찾고 결국 이게 프로덕트 마켓 핏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밸리데이터라는 거를 진행을 이제 비영리에서 영리로 바꾸고, 사실 고객사가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영리가 네. 되려면은. 그 첫 번째 고객들은 어떻게 좀 소싱이 됐었나요? 회사를 만들고 영리 회사로 전환한 이후에 네. 방향성을 잃었었어요. 왜냐하면 방향 없이 시작한 회사잖아요. 비영리 연구소였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는 우리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고 시장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니까 한 달에 하나씩 제품을 런칭해보자. 우리 기술력은 있으니까. 그래서 매달 하나씩 런칭했어요. 그래서 다 망했어요. 네. 네, 다 망했고 한 푼도 못 벌고 영리로 전환하고 나서 이제 그러던 와중에 마지막 결론이 뭐였냐면, 망하더라도 유명해지고 망하자.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 이렇게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목표로 유명해지자라고 화이트보드에 써놓고, 어떻게 유명해지지? 하다가 이렇게 좀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노드 운영 대회가 있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테스트넷, 네. 인센티바이즈드 테스트넷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당시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조금씩 막 발생할 때예요. 네. POW에서 POS로 전환하던 시점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1등을 해보자 라고 해서, 자, 누가 그러니까 뭐 포드 vs 페라리 영화 보면은 누가 운전할 거야, 누가 옆에서 서포팅 할 거야, 이거를 다 정해가지고 이 대회를 개최하는 사람들이 뭘 원하고 어떤 걸로 점수를 매길 거고 이거를 다 분석을 했어요. 우리 목표는 1등이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거의 한 3주 정도를 2교대로 돌아가면서 운전하는 사람 2명, 노드 운영을 해야 되니까. 네, 서포팅하는 사람 뭐 3명 이렇게 해가지고 작업을 했던 거고, 첫 번째 그 셀로라는 체인이었는데 거기서 저희가 첫 번째 페이지에서 1등을 하죠. 네. 그래서 듣도 보도 못한 애들이 1등을 하니까 연락이 오는 거예요.
너네 뭐야? 그쵸. 네, 이 네. 전략이 통했었어요. 그때 당시 셀로는 되게 유명한 체인이었었던 걸 기억을 하고 있기는 하는데 어땠나요 그 당시에는? 핫해지기 전이기는 했는데 네. VC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핫한 됐어요. 딜이었고 심지어 국내에 있는 모든 VC가 투자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정도의 프로젝트였어요. 네. 네. 근데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저 대회에서 1등을 하면 저 프로젝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아시아 최초로. 네. 그런 것도 보고 들어간 거는 맞아요. 네. 그래서 엄청 좋은 프로젝트였고 지금은 뭐 여러 형태로 네. 본인들의 존재 가치를 이제 이더리움 L2로 올라가면서 증명하고 있긴 한데 네. 결국에는 걔네 프로젝트도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였습니다. 아 그래요? 아 또 네. 이렇게 연결이 또 되는군요. 네. 그게 시작이 좋은 시작이 되었었던 것 같고 그 다음 기회들도 첼로를 통해서도 좀 많이 왔었나요? 아니면 또 어떻게 또 기회를 또 만들었나요? 커뮤니티가 동작한다는 네. 측면에서 저희가 너무 잘하니까 주변에 있는 밸리데이터들이 네. DM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일단 어떻게 1등 했는지. 우리도 열심히 하고 우리도 잘했는데 왜 너네가 1등인지 궁금한 친구들이 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이런 거 하는데 너네도 올래? 너네 잘하더라. 초대가 딱 오는군요. 네, 두 개가 왔고요. 근데 첫 번째 친구들한테 저희가 비밀 공개를 다 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1등을 했는지. 네. 네. 그랬더니 그 다음 페이지에 저희가 1등 못했어요. 아. 왜냐하면 준비된 사람들이 준비된 전략으로 붙으면 네. 전략만 있는 사람은 못 이기긴 하더라고요. 아. 네. 그러네요 또. 네. 신기하다. 어디서 졌냐면 네. 데이터 센터가 있는 회사들이 이겼어요. 우린 돈이 없으니까 그쵸. 데이터 센터가 없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런 것들 많이 느끼면서 뭐 자체 데이터 센터의 중요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배우는 게 있었으니까. 네. 지금도 그 노하우를 공유하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아직도 네. 저희를 밀어주고 끌어주고 있어요. 아, 지금 너무 그 좋네요. 친구들이 전 세계 각 나라에서 1등 기업들이에요. 아. 당시에 데이터 센터가 있었다는 얘기는 이미 잘하는 회사였네요. 네. 이미 큰 회사였고. 그래서 저희를 얼라이언스로 봐주기 시작하면서 네. 되게 많은 초대를 받기 시작했죠. 네. 딱 그 지금의 DSRV를 만든 밸리데이터의 형태로 가기 위해서 첼로도 나가고 그다음에 DM 연락 와서도 걔네들이랑도 또 미팅도 해보고 하시면서 밸리데이터로 가는 길로 어떻게 보면 이제 서서히 이제 들어갔었던 것 같은데 그 딱 대표님이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이걸로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딱 생각한 어떤 계기나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뭐 재밌는 얘기인데 제가 지금 사업한 지 이제 7년 차인데 네. 작년까지는 해외 출장을 한 번도 간 적이 없거든요. 네. 네. 그런데 해외에 있는 친구들이 우리 회사를 찾아오기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안 그러니까 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나가서 만나는 형태였어요. 큰 행사에 가서 그렇죠. 우리를 어필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작업들을 하고 뭐 막 파티도 열고 그 문화에 대해서 맞아요. 비판도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데 아예 안 가고 그냥 저희 사무실에 앉아서 이 체인이 왜 좋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컨트리뷰션이 필요하고 그리고 뭐 그들한테 허락받지도 않고 그냥 우리가 만들어서 뭐 지갑도 붙여주고 익스플로어도 붙여주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얘가 금융망이 되려면 이런 게 필요할 거야 네. 라는 개념으로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예쁘게 봐주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오면 DSRV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사실 해외를 안 나가도 됐었어요. 네. 한국 오면 다들 우리 사무실을 방문해 주니까. 네. 네. 그래서 우와. 그때부터 이게 되는 모델이구나. 네. 이게 말씀하신 그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이제 사후 해석을 하면 굉장히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생각해도 너무 신기한데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 해외 매출을 그 정도 95% 해외 매출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대표님께서 어떤 창업팀이 해외 백그라운드가 있거나 해외에서 오래 생활을 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긴 한데 그런 거 없이 사실 한국에서 기술력으로 그렇게 해서 고객사들한테 인정받고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를 사실 알고 있으니까 네.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밸리데이터로 결국에는 한국에서 진행을 하셨고 어떻게 보면 계속 이제 성장 가도를 가다가도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라는 게 일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표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가장 큰 위기는 언제였었는지 그때는 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매출이 가격 불안정성을 가진 자산에서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배어장에는 네. 모두가 힘들어요. 근데 그 배어장을 준비한다는 표현 자체도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죠. 네, 사업을 준비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모든 거는 다 대응의 영역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우리 멤버들하고 이별한 경험들도 있고, 그리고 뭐 대출 받는 거, 그다음에 뭐 주변 분들께 빌리는 거. 한 번 배어장 때는 그때는 저 담배 필 때였는데 이제 다 망한 거예요. 네. 그 다 망했다는 표현이 공동 창업자들 마이너스 통장까지 다 쓰고 당장 다음 달에 논스 자릿세도 못 내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카드 값은 뭐 예를 들면 300만 원이 찍혔는데 내 통장에 200만 원이 있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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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짜 이제 네. 집에 딱지가 붙는 네. 그 상황에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담배를 피면서 제자리에서 뺑뺑 돈 적이 있거든요. 네, 제자리에서 뺑뺑 돌면서 내가 뭘 잘못했지? 열심히는 했나? 최선은 다했나? 이제 하루 종일 복기를 하는 거죠. 내일부터는 안 나와도 되니까. 전 집이 수원인데 네. 서울에 안 와도 되는 거예요, 내일부터. 네. 네. 그렇게 고민하다가 오후 4시인가? 뭔가 생각이 하나 딱 들었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뽑았고 뭐 매달 런칭을 했을 정도로 다 열심히 했어. 그런데 내가 뭘 하나 안 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그게 자존심을 버리지 않았다? 네, 였어요. 자존심을 버리지 않았다. 무슨 얘기였냐면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서 이 회사를 살리려고까지는 안 해본 것 같다. 네, 내 능력으로 뭐 내 마이너스 통장으로 다 했지만 결국에는 남한테 손을 안 벌려보고 망하는 게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휴대폰 주소록에 있는 모든 돈이 있어 보이는 사람한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문자도 아니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전화로. 안 받는 사람, 뭐 받았는데 뭔가. 그렇죠. 네, 왜냐하면 저도 이제 그냥 엔지니어 출신의 네. 창업자이고 그렇게 뭐 학벌이 좋거나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 주변의 인맥은 다 그냥 직장인들이에요. 네. 평소에 전화 안 하던 친구가 직장인한테 전화를 하잖아요. 네. 그럼 대부분 보험이거든요. 네. 그럼 안 받아요, 잘. 네. 받아도 일단 견제부터. 근데 저도 어쨌든 돈 빌려달라는 얘기를 거의 대부분의 분들께 전화를 드렸고, 그때 제 마음은 누군가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네. 지금 이 자리에서, 거기가 이제 논스 강남 꼭대기였는데 무릎을 꿇고서라도 거기까지 걸어갈 수 있다. 네, 한번 내 진심을 보여주겠다. 당신한테 내가 얼마나 고마워하는지를. 근데 결과적으로는 아무한테 돈을 빌리지는 못했어요. 네. 돈을 빌리진 못했는데 외주를 주시는 분을 찾았고, 네. 그분 어쨌든 우리가 기술력은 있었잖아요. 매달 뭔가를 런칭할 만큼. 그렇죠. 빠르게 외주를 하면서 급한 자금 수여를 받겠죠. 그렇게 해서 살아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외주를 주셨었던 확언이라고 할까? 그 통화 연결돼서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던 건지, 아니면 다시 생각하시고 전화를 주셨었던 건지. 다행히도 바로 주셨어요. 너무 다행이네요, 진짜. 네. 네. 그러니까 그때 느낌은 이런 거였어요. 세상이 다 나를 버린 것 같았는데 진짜 솟아날 구멍이 있는 건가? 네. 그 한 분, 딱 한 분이었거든요. 네. 네. 그때가 어떻게 보면 공동 창업자분들도 계셨을 거잖아요. 네. 그 얘기를 하니까 다들 어떤 분위기였었나요? 좋아했죠. 네. 네.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최선을 다해서 실패했을 때 공동 창업자 간의 유대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막 네 탓이야 내 탓이야 할 것 같잖아요. 네. 최선을 다해서 망하면 되게 서로 인정해주고 어깨 쳐주고 응원해주는 분위기예요. 너무 좋네요. 그렇게 될 수밖에 네, 없어요. 네. 우린 최선을 다했잖아. 그쵸. 진짜 멋지게 망했잖아. 이게 결국에는 물론 당연히 한 번의 외주로 회사가 다시 살아나기는 어렵잖아요. 그 전화를 돌리고 날 때의 그 각오의 전후가 좀 팀과 대표님이 좀 바뀌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갖고 가고 있는 뭐 하나의 결심이기는 네. 한데 망한 커리어로 남지 말자. 그게 우리 멤버든 저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을 내보내더라도 그들이 우리 회사 출신임을 되게 자랑스럽게 만들어주려면 죽으면 안 된다. 어떻게 해서든 살자. 약간 이런 게 있고, 원래 제 주변은 다 직장인이기 때문에 뭐 투자 유치라든지 뭐 엑셀러레이팅이라든지 그런 류의 단어는 제 머릿속에 없었어요. 아, 대단하시다. 아예 개념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외주를 하면서 그 외주하는 분들과 그 주변의 분들 많이 만나서 막 얘기를 들어보는 거죠. 네. 했더니 막 돈을 막 주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고 너네 정도면 받을 수 있다 그러고 이게 무슨 소리지? 우린 제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투자를 받을 수 있다고? 네. 그렇죠. 네. 근데 받을 수 있다면 받아야 된다. 네. 그래서 결국 그게 계기가 돼서 라운드가 시작이 됐었던 그렇죠. 건가요? 그 이후부터 네. DSIV가 이제 스타트업 모드로 네. 전환을 하게 되죠. 진짜 좋은 기회로 딱 진짜 좋은 타이밍에 전환이 됐었던 거로 볼 수 있나요? 좋은은 모르겠고 네.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 안 돌아가고 싶기는 한 정도의 기억이고요. 네. 근데 그 전환이 아니었으면 제가 여기 못 앉아 있었을 거는 맞죠. 그게 대표님이 결정을 하고 공동창업자가 결정을 하더라도 결국 투자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과정은 또 어떻게 또 진행이 됐나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나한테만 각박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네. 저 말고도 많은 창업자들이 그렇죠. 자주 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저희가 투자를 돌기로 결심하고 열심히 회사 소개서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막 콜드메일도 돌리고 지인에게 막 부탁을 해서 처음으로 IR이 잡혔어요. 네. 3일 전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아. 네. 네.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첫 IR 기념으로 다 같이 사진을 찍고 IR 하러 들어간 기억이 나요. 당연히 당시에는 그래도 네. 한국보다 그러니까 한국이 좀 막 심할 때여서 네. 한국 분들은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나기로 했던 모든 IR이 막 캔슬되던 때거든요. 네. 첫 IR을 만나주셨고 네. 그 다음에 붙었던 IR들은 다 취소됐어요. 네. 미국으로 가야 돼서 못 만나겠다는 분들도 계셨고 그렇죠. 도피성으로. 네. 네. 그러니까 투자자가 그 코로나 때문에 미국으로 가잖아요. 그럼 되게 어이가 없어요. 맞잖아요. 네. 비난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근데 네. 나도 생존이 걸려있는 그쵸. 문제인데 그때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이제 해외 쪽 IR을 돌기 시작했어요. 네. 해외 IR을 쫙 잡고 하루에 거의 4건씩 했던 것 같아요. 네. 뭐 아침, 오후, 네. 뭐 밤, 정오, 새벽, 뭐 유럽이랑 미국이랑 막 타임존이 다 다르니까 네. 그래서 막 책상 밑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국내 IR 하고 뭐 또 그렇죠. 네, 새벽에 또 해외 IR 하고 막 이러면서 IR을 하는데 첫 질문이 다 그건 거예요. 첫 질문이 뭐였냐면 한국 곧 망할 텐데 우리가 너네 회사에 투자를 해야 돼? 아, 그 당시에 여론은 또 너무 그랬었죠. 한국이 망한다고 생각했어요. 아, 당시에는. 네. 네. 세상에. 그러니까 망할 나라에 있는 회사에 왜 투자를 해야 돼? 음. 너는 괜찮아? 돌아다닐 수는 있어? 라는 음. 질문이었고요. 네. 다행히 조금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한국은 굉장히 좋았고 이제 미국이 엄청나게 맞아요. 문제가 생기면서 도망가셨던 투자자분들이 한국에 못 돌아오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었고 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한 6개월 정도 정말 6개월 동안 IR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네, 네. 우와. 버티고 버텨서 네. 결국에는 이제 첫 IR을 성공적으로 네. 저희 나름대로는 클로징을 하게 되죠. 그때 들어오셨었던 투자자분들 혹시 언론에 나와 있는 이름들이 있나요? 네이버. 네. 네, 아, 네이버가 가장 네. D2SF가 가장 많이 도와주셨고 네. 정말 많은 IR을 했는데 가장 짧은 IR이었던 것 같아요. 네이버. D2SF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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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현재도 이제 리더로 계시는 네. 양상한 리더님께서 네. 4분이서 하면 5분이서 하면 뭔가 하실 것 같아요. 이쪽 분야의 전문가신 거 맞잖아요. 네, 그러고 그냥 네. 투자하겠습니다. 이래서 라운드가 끝났던. 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저한테 큰 의미였냐면 제가 당시에 IR 하다가 만난 그
하우스 중에 한 하우스 분이 저한테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거든요. 네. 블록체인 코인은 주식보다도 쓸모가 없고 주식은 회사에라도 도움이 되는데 이 기술은 아무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팀을 만들었는데 왜 이쪽을 하냐. 피벗하면 투자 무조건 해드리겠다. 라고 해주신 분도 계세요. 네. 그 당시는 정말 더 심했었던 것 같네요. 생각보다. 네. 결국에는 이게 되게 신기한 경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해외 매출이 95%인데 실제로 그 해외에 있는 VC가 들어오지는 못했고 뭐 상황상 코로나이기도 했었지만 결국에 국내에 있는 그 네이버가 리드를 서서 펀드레이징이 딱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면서 네이버도 이쪽 그 블록체인에 대해서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대표님의 인상은 좀 어땠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토큰을 발행하지 않는 그쵸. 인프라 비즈니스 쪽이었기 때문에 인프라적으로 보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클라우드와의 네. 어떤 그 연관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봐주셨던 것 같고 네. 저희는 당시에도 이제 금융 인프라라고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와닿지 않으니까 네. 금융 인프라가 되면 더 좋고 어떤 클라우드랑 협업만 있어도 굉장히 좋은 투자였기 때문에 투자를 해주신 것 같고 네. 오히려 해외 투자자분들은 이제 뭐 코비드 영향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토큰을 발행을 하지 않으면 뭐 코스닥이든 이런 한국 주식시장에서의 엑싯을 그려야 되는데 외국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난이도가 높죠. 그쵸.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현재 형태로 네. 포밍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네. 네. 근데 그게 저는 현재 DSRB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진짜 정말 좋은 딜이 그래도 나왔네요. 결국 이 투자를 통해서 DSRB가 그 정말 잘 성장해서 글로벌 밸리데이터에서 탑5 안에 들어갈 정도로까지 잘 올라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도와줬었던 한국 업체들, 도와줬다는 표현이 어떻게 어떻게 표현하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한국의 웹3 업체들에게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임팩트가 들어갔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DSRB랑 좀 연이 있었던 웹3 업체들 어떻게 좀 도움을 드리게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블록체인 회사를 하면서 투자받기가 진짜 어렵다. 어렵죠. 네. 그러니까 누군가 이걸 뚫어주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좋은 회사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었고 근데 저희는 이제 인프라이자 금융 인프라 사업인데 우리 고객이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되네요. 네. 네. 그분들이 투자를 받아서 잘 돼서 저희 인프라를 사용하면서 시너지를 내주는 업계를 만들어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투자를 못 받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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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업계를 만들어줘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업계가 생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세상에 좀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한국에 이런 업체들이 필요하다라고 정의를 했고요. 뭐 예를 들면 영지식을 연구하는 회사도 있어야 되고 뭐 이더리움 L2 확장성 솔루션을 연구하는 회사도 있어야 되고 심지어 이렇게 엑셀러레이팅을 해주는 회사도 있어야 되고 뭐 당시에는 뭐 폴카닷, 뭐 코스모스 같은 다양한 생태계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 생태계를 대변하는 좋은 프로젝트가 한국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이 한국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에게 엔젤 투자를 해서 강제 창업을 많이 시켰죠. 와, 그러면은 그렇게 강제 창업이 됐었던 프로젝트들 중에 그래도 대중들이 알만한 프로젝트들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미국의 거대 펀드에서 후속 투자를 받은 레디우스라는 네, 프로젝트가 있고 오피스텍 코어 팀으로 활동하고 있는 확장성 솔루션에서 네. 테스트인 프로드라는 팀도 있고 그다음에 코스모스 생태계에서 요즘 열심히 하고 있는 마이토시스라는 프로젝트도 있고 한국의 엑셀러레이터는 이제 논스클래식 네. 이라는 회사도 있고 네. 네. 그 외에도 몇 개씩은 있는데 일단 한 4개 정도가 그래도 우리 업계에서 부끄럽지 않게 네. 그러니까 해외 시선으로 봐도 굉장히 리짓한 플레이어로 활동하고 있죠. 그 논스 클래식 같은 경우는 대표님이 그 퇴사하고 계셨었던 논스 커뮤니티랑
같은 사람 분들이신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 논스를 통해서 약간의 연결성이 있죠. 네. 네. 뭐 제가 인맥이 그렇게 넓지 않아서 알게 되는 그 접촉 면적 자체는 논스에서 많이 발생을 했고요. 네. 근데 다만 그들이 이런 거를 하겠다고 했을 때 제가 이제 바잉이 돼야 되는데 아까 인터뷰한 내용이랑 되게 동일한 것 같아요. 저분들이 저걸 하면서 즐겁나? 근데 라디우스 대표님은 영지식 하면서 너무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네, TIP 대표님은 고성능 처리에 관심이 너무 많으세요. 원래 샌드버드 출신이셔가지고. 아, 네. 네, 그래서 블록체인의 어떤 고성능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으시고. 마이토시스는 워낙 그 생태계, 코스모스 생태계 어떤 그 유동성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시고, 논스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그분은 누군가 도와줬을 때 잘 되는 걸 보는 게 좋대요. 네, 내가 뭔가 밸류 애드한 게 명확해서 티가 막 났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당신은 엑셀러레이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렇죠. 네, 라고 했던 거죠. DSRB가 시작을 하시기 전부터 블록체인에 어떻게 보면 OG인 거잖아요. 네, 올드 가이죠. 그렇죠. 네. OG로 놓고 봤었을 때 지금 현재 한국의 웹3 시장이 이제 격변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미팅했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얘기는 사실 전무했었다가 지금 이 인터뷰를 하는 이 시점에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나오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웹3 시장이 좀 오픈되어 가는 듯한 느낌이 좀 드는데 이 DSRB가 바라봤었을 때의 한국 웹3 시장에 대한 전망을 보면은 어떻게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밝았으면 좋겠어요. 네. 밝았으면 좋겠는데 밝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냐라고 하면 인재만 준비가 되어 있고 자본적인 어떤 서포팅이나 규제적인 레디네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저희 같은 OG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한국에서 메인체인 런칭하려고 하면 뭐 한 100억 정도 모을 수 있을 거거든요. 네. 네, 해외 친구들은 1,000억, 2,000억 갖고 시작하는데.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만약에 똑같은 100억으로 너무 천재가 나와서 경쟁을 한다고 가정을 해도 우리나라에서 100억을 모으려면 20억을 투자하는 회사 5개를 만나야 돼요. 네, 그럼 성공률 10%로 가정했을 때 50개를 만나서 5명을 설득하면 되는 거거든요. 미국은 한두 개만 설득하면 돼요. 아, 그쵸. 네, 그러면 10개, 20개를 만나면 돼요. 10개, 20개를 만나는데 뭐 한 2달? 우리나라는 한 6달. 그러면 10개월 일한 애랑 6개월 일한 애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죠. 그쵸. 그래도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인재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네. 저는 충분한 자본과 규제적인 어떤 세이프티넷이 네. 준비가 되면 우리나라에 똑똑한 사람들 정말 많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나올 때도 된 것 같아요. 네, 특정 사건 이후로 너무 안 나오는데 그쵸. 이제는 나와도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번 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이거를 뭐 테마로 얘기해야 되기는 너무 좀 그럴 것 같고 어쨌든 산업이 확장하고 성장할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주도적으로 기반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네. 옆에서 봤었을 때는 이게 정말 좋은 기회가 돼서 우리나라도 진짜 저도 이제 해외 컨퍼런스들을 다닐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은 예전에는 있었었잖아요. 우리나라 딱 프로젝트들 이름 딱딱 대면은 알만한 것들이 굵직굵직한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 이제 해외에 가면서 느끼는 거는 일단 중국 애들은 무조건 트론인 것 같고 미국 애들은 솔라나가 있고 뭐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국은 그런 게 없어서 좀 많이 안타깝다, 아쉽다. 왜냐면 우리는 사실상 전 세계 그 크립토 마켓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율이 적지가 않은데 볼륨으로만 놓고 보면은 거래량으로 놓고 보면은 근데 안타깝게도 프로젝트가 그렇게 나와주지 못하는 환경이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제가 되게 자주 하는데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 가보면 중국, 인도 사람들 엄청 많고 거기 한국인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 있는 한국인들은 그들보다 못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국인이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가능성을 열어줄 기회를
이번에 여러 가지 이 한국의 상황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부여받았다? 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얘기를 입 밖으로 저같이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이 꺼낸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변화예요. 그러네요. 네. 예전에는 이제는 비트코인의 시대는 가고 스테이블 코인의 시대가 왔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네. 그런 규제 당국 근처에 네. 스테이블 코인이 오른다는 거죠. 네. 비트코인은 내려가. 근데 이제는 그런 얘기 하지 않고 네, 규제 당국에 계신 분들도 충분히 공부를 많이 하셨고 왜 필요한지도 아시는. 그래서 오히려 기회를 줄 때 못 해내면 이제 우리가 인재가 있다는 말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기회를 줄 때 우리가 잘해야 역시 우리나라 준비돼 있었는데 더 많은 도움이 필요했구나라고 결론이 날 거예요. 정말 크리티컬한 타이밍이 되어가고 있군요. 대표님께서 그 어떻게 보면은 나왔었던 이제 뉴스 기사를 보니까 이제 상장을 준비하신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많은 이제 서비스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DSRV가 그리는 미래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DSRV가 상장을 한다는 의미는 새로운 기술이 산업에 자리 잡아서 자본시장을 안전하게 만난다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네. 네. 그러니까 저희 주주분들도 단 한 번도 상장 얘기 꺼내신 적이 없고 안 될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네. 왜 이 타이밍에 왜 한국에서 상장을 하냐. 서클 따상 나와가지고 네. 나스닥 갑시다. 이런 제안 엄청 많이 와요. 아, 네. 네. 근데 저희는 코스닥 갑니다. 네. 왜 가냐? 이해가 안 간대요. 내 나라에서 태어난 회사가 내 나라에서 상장을 못하고 자본 조달을 못하면 후배들에게 제가 이상한 답을 줄 것 같은 거예요. 저렇게 열심히 하면 외국으로 나가야 된다. 라는 답을 줄 것 같아서 최대한 많은 분들을 설득하면서 코스닥 상장 준비를 하고 있어요. 대단하십니다, 진짜. 이게 업계의 리더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DSRV의 이 상장까지를 본다라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됐었을 때 업계의 이제 동료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일단 나이가 제일 많은 거는 맞고요. 네. 이쪽 업계에 워낙 젊은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변 분들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건 언제부터 그렇게 애국자였냐. 그렇게 진짜 말씀을.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한국에 상장하겠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해외 매출이 이 정도가 있고 글로벌에 있어도 전혀 그쵸. 꿀리지 않는 회사가 한국 IPO를 고집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냥 자본시장에서 보면 논센스인 거예요. 안 나오는 밸류를 받겠다는 거거든요. 아, 그렇게도 얘기가 되는군요. 네. 그래서 언제부터 그렇게 애국자였냐. 그건 대표님 판단하는 거니까. 네. 모르겠어요. 네. 네, 모르겠는데 그냥 우리나라가 부강하면 네. 해외 어디 나가도 스스로 당당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약하고 그러면 괜히 주눅들 것 같아요. 그쵸. 그 힘인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제 얘기긴 합니다만 저도 이제 저는 이제 학교를 미국에서 나오긴 했습니다만 국내에서 이제 막 펀드레이징 막 저도 하고 막 계속 망하다가 또 받고 막 이러다가 실제로 너무 이제 답이 안 나와서 한국에서 막 펀드레이징 하기에는 너무 밸류에이션도 낮고 투자금도 적은데 뭐 만나면은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하니까 미국에서 펀딩을 받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도저히 안 돼서 YC를 들어갔거든요. 근데 YC를 딱 들어가 나서 보니까 한국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인이거든요. 한국에서 초중고를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을 대학교를 나왔었던 케이스인데 근데 거기에 있는 YC 커뮤니티 안에 있는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 말고 진짜 한국에서 나와갖고 있는 사람은 10손가락 안에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거기에 제가 정말 부러웠어요. 이게 크립토 쪽이랑도 맞아 떨어지는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애들 많아요. 맞아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아요. 그리고 크립토 파운더들도 말레이시아 친구들 훨씬 더 많고. 많죠. 그거 볼 때마다 그 크립토 컨퍼런스 이제 해외를 다니면은 나 어디 출신인데 뭐 트러스트 월렛 출신에 네, 맞아요. 만타 출신에 그런 나라에 있는 인프라에서 이미 좋은 애들이 나오고 있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 하나 있었던 게 와해되고 없어지면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DSRB가 역할을 좀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너무 네. 해내고 싶죠. 네, 네. DSRB에 그때 회사에 방문해 보니 직원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대표님께서 생각하실 때 그래도 남들과 생각하실 때 다른 어떤 좀 이런 사람들 채용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좀 다른 좀 보시는 좀 HR의 어떤 기준이 있으시면 그 내용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1등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고 싶어요. 네, 예전에는 블록체인이라는 업계 자체가 너무 어렵고 배울 데가 없어서 그냥 한 분 한 분 와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했거든요. 이 리스크 있는 산업에 오시겠다고요? 그럼 저희가 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그래도 많은 대학교에 좋은 학회들이 많이 생겼고 다양한 기업들이 생기면서 뭐 온보딩까지 이제 저희가 책임져야 뭐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다만 우리나라에서 교육받으신 분들 중에 1등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한국에 뭐가 될 거야 까지는 상상하시는데 그냥 DSIV면 안 되나? 우리가 전 세계에서 그냥 1등 케이스 뭐 특정 섹터에서 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국 1등이 아니라 전 세계 1등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써야 시간이 제일 안 아까울 것 같거든요. 어차피 시간은 쓰는 건데 이왕이면 전 세계 1등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전략을 짜보는 게 좋아 보이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아직도 그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미국을 이겨보겠다라는 생각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일본에 가서 느꼈던 건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엘리트들이 꽤 많더라인 건데 한국에 있는 엘리트들도 그건 안 돼가 아니라 이 부분 하나는 우리가 먹어보자 이렇게 좀 접근했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들이 DSIV에 와주시면 저는 정말 쌍수 들고 기술은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는데 방향과 꿈이 어느 정도 각도가 저희랑 맞아야 얼라인먼트를 맞출 수 있겠더라고요. 네, 네, 네. 다른 회사랑 비교했을 때 DSRB가 일하는 방식이 또 이렇게 해서 좀 특이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일단 DSRV는 전 세계 1등을 하려는 회사예요. 한국에서 전 세계 1등 하려고 하는 회사에 조인해서 24시간 일하는 느낌 받으실 수 있다. 왜냐하면 제가 시키지 않아도 본인이 1등 하고 싶어서 많이들 일하세요. 그래서 새벽에 가끔 메신저를 켜보면 다 초록색이에요. 그거는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본인들이 하는 거고. 저는 그거에 대한 감사와 보상으로 이분들이 전 세계에서 1등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아갈지를 늘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보상이 직장 생활을 열심히 했을 때의 보상보단 커야 된다. 어그로를 끌자면 DSIV에서 열심히 일하면 강남의 아파트 한 채를 산다. 스톡옵션으로. 그게 저의 목적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질문들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오늘 저희 스크릿소사이티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횡설수설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서로 나눌 수 있는 네. 어떤 알맹이가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